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예, 오늘도 정비민사법 완전정복 이 교재를 20분 동안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시는데, 물론 이거는 단행법이 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의 우리가 민법이라면은 그 민법 조문에 있는 것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면은 민법 전 조문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면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 교재 안에 교수님들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그 외에도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민법 편제에 맞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이 무엇인가? 약관이라는 것은 계약 일방 당사자가 특정 종류의 계약을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할 것을 예비하여 미리 정해둔 계약 조항, 계약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래 하면 그게 확 와닿지 않겠지만, 오늘날 계약은 거의 약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과자 한 봉지를 사더라도 거기에 그, 과자가 상했을 때 교환해 주겠다. 그것도 일종의 약관이라고 볼 수 있고, 요즘은 거의 핸드폰 가지고 버스표를 티켓을 끊고 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종이 티켓 버스표를 보면은 거기에 지정차 이외에는 승차할 수 없음, 도중 하차 시에는 환불하지 않음, 그런 것도 약관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든지 간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다수의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정해둔 계약 조항, 계약 내용을 약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관 규제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주로 이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이 기업자 측일 것이고, 그 상대방인 일반 소비자들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계약 조항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한 특별법이 약관규제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100%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꿈이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는데, 권리 침해 당할 그 당시에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공부하냐고, 기준을 보고 공부하는 거죠. 기준을. 권리가 침해당하면 법원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체법을 보는 것은 일을 때 우리한테 이런 권리가 있구나, 침해당했다면 이걸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아 볼까, 그런 걸 살펴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날 대량 반복적 거래에 있어서 약관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분양계약도 약관에 따른 계약이죠. 분양계약서 안에 세부적으로 읽어보십니까? 근데도 분양을, 물론 집사람이 받으면서 집사람도 그 분양계약서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나는 읽어봤을까? 안 읽어봤습니다. 왜?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요거 고쳐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직원이 고쳐줄 권한도 없고, 그러면 그거 마음에 안 들면은 계약 체결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조항이 있으면은 그게 무효가 될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약관 개념의 분석을 해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본 것입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 당사 일방이 계약 체결 전에 준비한 것이라야 한다.
다음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준비된 것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약관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가 뭐냐?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약관도 계약의 한 형태인데 앞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약관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편입된다면은 깨알같이 써놓고 상대방을 아예 인심하지 못하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 약관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니까 너 책임져라. 뭐 옛날에는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 규제법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들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약관 명시 설명 의무가 있다. 즉 작성자, 기업자 측, 계약 당사 일방이 미리 작성했을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 분양계약서 체결할 때 그 분양계약서를 마련한 사람이 조항 다 읽어줍니까? 안 읽어주죠. 근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명시 설명했다고 강력한 추정을 받습니다. 그때 계약서 안 보고 뭐 했어? 그래서 계약서 있으면은 읽어보는 게 맞습니다.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해야죠. 어떤 뭐 법적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 줄 몰랐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차고 취소로 들어가든 그건 나중 문제이고. 그다음에 약관 명시 설명의 상대방 계약자 본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에게 해도 된다. 뭐 그런 것들. 그러면은 모든 약관 조항을 다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약관 내용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은 그 다른 합의는 또 다른 계약입니다. 다른 합의가 있으면은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데 우선 적용되는데 그 개별 약정이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되는가? 문서화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서화가 안 되면은 앞에서도 요식계약, 불요식계약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패소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이라도 해놨으면 나중에 녹취서 떠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그래 말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앞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릴 텐데 우리는 법대로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걸 보는 거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객관적인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은 소송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었다면은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약관 명시 설명의 정도. 계약의 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여야 한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게 어느 정도냐? 그럼 그때 다르겠죠. 사건화되어서 뭐 소송 들어가 봐야 어느 정도인가 밝혀질 것이고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면 작성자 쪽에서는 그것을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럼 약관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약관이 앞에서 계약의 일종이라 했습니다.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행위 해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법률행위 해석의 원리는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관 규제법상 해석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신의 측에 입각해서 해석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약관 규제법에 없어도 민법, 사법, 일반 원리에서 당연한 것인데 어쨌든 법 조문에도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통일적 해석의 원칙.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은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상대방이 있는데 그 다수의 상대방 각각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고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애매한 조항, 뭐 다의적인 불명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작성자에게 불이익이 되게 해석한다. 즉 상대방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별 약정, 개별 합의가 있으면 약관 조항보다는 우선 적용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확장 해석은 금지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문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을 때 판례가 그것은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고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 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불공정성이 추정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다. 그 관련되는 구체적인 판례 사안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원리를 공부하고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원리에 입각한 서술이 있는 곳에 가서 판례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판례 몇 개 더 외우는 게 민법 실력 아닙니다. 조문 몇 개 더 외우는 게 민법 실력 아닙니다. 왜 그러한 판례가, 왜 그러한 조문이 있었는가를 느껴가는 거, 그런 게 민법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 무효라는 거, 그 다음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본질적 권리 제한 조항은 무효라는 거, 그리고 약관규제법 쪽에서 구체적으로 무효와 관련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관 조항 중에서, 그러니까는 뭐 분양계약서 뭐 조항이 100개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무효인 조항이 들어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민법 137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가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관규제법에서는 그 약관 조항에 들어있는 일부 무효인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 조항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라는 거. 어떤 민법에 비해서는 약관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고 당연히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음 사적 자체의 원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계약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뒤에 있는 뭐 민법 설명 또는 교과서를 읽기 위해서 정리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을 분류할 때 전현계약, 법전에 딱 유형화 시켜 놓은 거, 채권법 각칙, 계약법 쪽에서 딱 유형화 시켜 놓은 걸 전형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여행계약이 추가되어서 지금은 전형계약이 15개입니다. 요게 14개로 그대로 남아있네요. 15개입니다. 그래서 채권법 각칙에 있는 뭐 좁은 의미의 전형계약, 그걸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볼 때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 거기에 정려, 매매, 교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려가 뭔지 매매가 뭔지 교환이 뭔지는 그 자리 가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지금 용어 정도를 보는 정도입니다. 재산권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으로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는 이런 용어만 하고 가면 되는데 또 사람들이 그게 뭔데 하니까 여기 뒤에 약간 열거를 해놨는데 원칙적으로 그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설명하는 쪽에 가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 두 줄 이거 외우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노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으로서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전형계약으로서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그리고 여행계약이 최근에 그 민법 조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47조의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채권법 각칙 법전에 유형화 시켜놓지 않은 것을 크게 그냥 비전형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제 거래계에서 전형계약이 많을까 비전형계약이 많을까? 비전형계약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건이 일어나면은
전형 계약에 있는 법리를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거고, 하다못해 뭐 김밥 나라 뭐 거기 가서 김밥을 하나 시켜 먹더라도 뭐 라면 사 먹는 거 합시다. 김밥은 이미 만들어 놨을 수도 있으니까. 라면을 주문했을 때 만들어 난 라면을 가지고 나오는가? 내가 주문을 하면은 그때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가? 만들어 난 거 나오면은 뭐 매매. 그때부터 끓이기 시작하면은 도급 법리도 들어있고. 근데 라면 먹으러 들어가시면서 자리값은 안 내고 있는데, 자리 앉아 있는데, 그럼 자리를 빌려 쓰는 건데, 여기 오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 쓰는 걸까? 대가를 지불 안 하고 빌려 쓰는 걸까?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 쓰는 것이면 임대차. 그냥 뭐 공짜로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사용대차. 그래서 하나의 계약을 이룰 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해지는데, 그런 것을 또 학자들께서 혼합계약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살짝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눌 때 유상계약, 무상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계약 전체 과정에서 서로 대가적 의미의 출연 이걸 또 법률 용어로 해석을 하면 자기의 재산권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출연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쌍방적으로 일어나면은 유상계약, 일방적으로 행해지면은 무상계약. 예, 근데 매매는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을 줄 거고 사는 사람은 돈을 줄 거니까 쌍방적으로 행해지니까 매매가 대표적인 유상계약입니다. 정려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니까 무상계약이 되는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렇게 구별하는데,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양쪽에 발생하면은 쌍무계약, 그렇지 않으면 편무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매매이고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게 정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입니다. 근데 유상계약 중에서 딱 한 가지 그 현상광고, 그거는 편무계약으로 봅니다. 뭐 그 정도 하시고, 이걸 구별하는 이유가 쌍무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이런 것들은 쌍무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유상계약 중에서 형상광고를 제외한 것이 쌍무계약이다. 그럼 쌍무계약은 전부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이 전부 쌍무계약인 건 아니죠. 유상계약 중에서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라는 거죠. 낙승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 하고 다른 의사표시를 승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승계약이라 하고, 그거 이외에 물건 제공 등이 있어야 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형계약 중에서 현상광고가 요물계약이고, 현상광고가 뭔데? 이래 이야기하면은 요즘 간혹 보면은 전봇대에 뭐 벽보를 붙여놨죠. 집 나간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러면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찾아주시면은 뭐 사례금을 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물건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그때 사례금을 준다는 거죠. 집 나간 강아지는 찾는 현상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집 나간 남편을 찾는 현상 광고는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이런 것들이 요물 계약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정 계약금, 매매 대금이 10억인데 계약금을 1억으로 하고 일단 1,000만 원을 주었다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 안 된 겁니다. 1억을 다 안 줬으니까.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니까 계약금에서 말하는 1억 물건을 제공해야 계약금 계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 하시고, 계약금 계약을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는 나중에 저 뒤에 매매 쪽에나 가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성립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낙승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만 있으면 되는데 요물계약은 물건 제공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불요식 계약이라 하고 특정의 방식을 요구하는 계약을 요식 계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하시고 급부가 단번에 실현되는 걸 일시적 계약, 급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계속적 계약이다 라고 합니다. 그 정도 하시고 본계약과 예약, 이것도 나중에 매매 쪽에 가면은 설명합니다.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한 채권계약을 예약이라 하고 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본계약이라 한다. 그 다음에 유인계약, 무인계약, 어떤 원인의 영향을 받는 걸 유인계약, 그렇지 않은 것을 무인계약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무인계약의 대표적인 게 음수표 계약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 하시고 설명만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최소 3번은 20분씩 촬영을 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물론 또 내일 시간이 되면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3번은 찍어보려고 촬영해서 올리려고 노력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